이번 이집트 혁명은 아마 역대 이 민중봉기나 쿠데타나 이런 정치적 사건 중에서 제일 리얼타임에 생중계가 제일 많이 된 사건일 것 같습니다. 주로 CNN, BBC, 그 다음에 카타르한테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랍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이 아랍 세계니까 이 세 방송이 그냥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안방에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오히려 카이로에 있는 사람보다도 더 생생하게 중계를 했습니다. 이게 이 18일간의 이집트 혁명을 결정적으로 시위대에 유리하게 만드는 사건이었어요. 그럼 이란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이란은 외국 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시리아, 리비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딱 공항을 봉쇄를 해버릴 거예요. 이번에 이집트에서 저렇게 소요 시위 혼란이 일어났지만은 공항이 열려 있습니다. 이집트 공항은 굉장히 큰 공항이에요. 활주로가 두 개가 되고 그 출입하는 비행 편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공항이 폐쇄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이집트 사회의 어떤 개방성이라고 할까, 여유를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집트가 이란보다 시리아보다 훨씬 더 민주화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골치 아픈 존재가 무슬림 이 형제단이라고 하는 무슬림 브라더후드, 줄여서 MB라고 하는데, 우리 이명박 대통령은 자꾸 MB라고 하는데, 저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전부 이 무슬림 브라더후드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슬림 브라더후드라는 이 세력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1928년에 알바나라는 그 교사가 만든 겁니다. 이 사람도 나중에 암살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아주 과격한 이론을 개발한 발음이 좀 복잡한 쿠투브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감옥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한 이 성전 지하드 이론이 이슬람 세계로 번져가서 거기에 심취한 사람들이 빈 라덴도 그 사람이고, 지금 빈 라덴도 무슬림 형제단의 교육의 산물입니다. 2인자가 자와일이라는 이 의사 출신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물론 무슬림 형제단 출신입니다. 9.11 테러를 주도한 사람만 딱 보면은, 그 다음에 9.11 테러를 다 꾸미고 일종의 작전 참모 역할을 한 사람이 KSM이라는, 그러니까 용어로 줄여서 보여주면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파키스탄 사람인데 거기서 또 무슬림 형제단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9.11 때 아메리칸 에어라인 비행기를 납치를 해가지고 그 트윈타워 아닙니까? 세계 무역센터, 그 중에 북쪽 타워로 딱 돌입했던 사람, 그 조종관을 잡았던 사람이 아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집트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무슬림 형제단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9.11 테러의 핵심 멤버 4사람이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거나 그쪽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이외에 뭐 아라파트, 지금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 이게 중동 전체에 퍼져갔습니다. 인력 푸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다 1982년인가 1년인가 뭐 연도가 정확하지 않는데, 시리아에서 아사드, 지금 죽은 아사드 대통령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아사드 대통령한테 폭탄들 던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본거지가 시리아의 하마라는 도시입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하마라는 도시가 무슬림 형제단의 본거지였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장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시리아의 아사드는 이 도시를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둘러싼 다음에 그냥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폭격하고 해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수만 명. 거기서 무슬림 형제단은 이 시리아에서는 끝이 났어요. 제가 2007년에 그 하마란 도시에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시체를 다 파묻고 그 위에 큰 그 건물 하나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서 끝장을 봤는데 이 세력이 지금 이집트에서 가장 잘 조직된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세를 암살을 하려고 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불법화가 됐어요. 불법화가 되니까 어떻게 활동하느냐 하면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사회봉사단체를 만들고 전문 직종을 조직하고 해가지고 이 생활 속으로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는 아주 온건하게 또 이번 시위를 주도한 건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했습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젊은 사람들이 이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라는 이런 수단을 동원해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 그룹이 없이 동원한 겁니다. 사실은 자발적으로 다 동원을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핸드폰 보급률이 70%가 이상 되면은 이런 조직적인 반정부 운동이 가능한 건데, 지금 중국이 아마 세계에서 핸드폰이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아마 보급률이 한 50%가 되실 거예요. 북한은 얼마냐? 30만 대. 1.5% 되죠. 1.5%. 이걸로는 아직 약하다. 이 중동은 거의 다 돈이 많으니까 70% 이상입니다. 100% 되는 데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보급률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주도를 한 것이 특징인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은 결정적인 분수령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 쿠데타라든지 혁명이라는 것은 중간에 어떤 결정적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4.19 때도 보면은 3월 15일 날 마산에서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잠시 좀 소강 상태로 갔다가 한 번 더 재폭발을 합니다. 왜냐? 4월 초에 그 김주열 군이라고 아십니까? 체루타를 맞은 김주열 군이 누군가는 그 시체를 바다로 던졌는데 바다에서 떠올랐어요. 체루타는 눈에 박힌 채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부산일보 사진부 기자가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이 도하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극이 됐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폭발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이집트 혁명에서는 언제 그런 날이 있었냐면 2월 2일인가 그때 이 무바라크를 지지하는 경찰이 친정부 시위를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반정부 시위대가 점령을 하고 있는 그 광장으로 몰려가가지고 그 광장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던 사람들이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투석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장면이 생생하게 거의 하루 동안 중계가 되었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고 보도블록을 깨가지고 서로 투석전을 하고, 그 다음 친정부 시위대가 이 화염병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구경한 보통 이집트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친정부 시위대가, 그건 경찰이 조직한 건데. 그래서 이게 오히려 완전히 역작용을 불렀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여론이 굉장히 나빠졌습니다. 4.19 때도 보면은 깡패들을 동원해가지고 고려대학교 학생들을 습격한 사건이 4월 18일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또 다른 대학교생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반작용을 부르는 것입니다. 루마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지방에서 반공 시위가 일어나니까 차우세스코가 다른 지방에 있는 노동자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것을 진압하려고 했더니 동원된 노동자가 같은 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전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일어나도 아마 그 과정을 밟아서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뭐 핸드폰 보급률도 1.5%고 조직된 야당 세력도 없고 해서 이집트 사태 같은 것이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뭐 대체적인 평가입니다만은 또 모릅니다. 그러면 북한도 북한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북한식의 뭔가 다른, 이 체제가 워낙 독특한 체제니까 이 무너지는 방식도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핸드폰 보급률이 70%가 되도록 기다리려면 앞으로 적어도 몇십 년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 전에 무너질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